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 등 4+1 원내대표들이 오늘 밤 9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짜 선거법 합의를 못하면 지난 8달 동안의 이 갈등과 대립은 물론이고 정작 전국 주도권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선거법 합의도 못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오늘 또 페트 법안들을 막겠다며 국회 안으로 이 시각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일방적인 양보 요구는 시급하기만 한 우리 개혁의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공식 협상 대신 보수당에 대한 압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승리한 겁니다. 좌파 독재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막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셨죠?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그리고 충남 논산 양촌 감깎기 대회에서 1등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축하드려요. 네, 감깎기 대회 1등. 장 의원님 뭐 없어요? 총선 다가오는 게? 저는 지난주에 네. 여원산악회라고요. 네. 여자가 여의도 여자. 지역구에서 주로 산에 예, 많이 가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너 여자거든요. 네. 여원 으뜸원. 네. 당신이 으뜸인 산악회를 제가 11년 정도 명예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11주년 네. 기념식을 했는데 66대에 3,200명이 네. 이번에 산행을 해서 아마 단일 산악회로는 최고 아마 인파가 모이지 않았나. 네. 참 감사드립니다. 네, 등반왕과 감깎기 대회 1등을 모시고 오늘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볼게. 아이, 또 우리 작가가 준비를 했네요. 네.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김종민 이런 띄우기 일이 아니에요? 김종민 띄우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감이 양촌감인데 정말 네. 맛있습니다. 상주감이 또 자, 고발당하지 자, 않았어요? 고발? 대표적인 그만하시죠. 네. 꽃감입니다. 자, 이낙연 총리, 국무총리 후임으로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내정하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입니다. 네, 직접 문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요. 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정권의 인재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인사였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입법부의 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장이잖아요. 네. 근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가서 하느냐. 그래서 저는 선거 앞두고 법무부 장관을 당대표 네. 출신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고 또 국민 통합이 가장 정실할 때 또다시 당의 국회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그래서 이 정권이 인재풀이 이것밖에 없느냐라는 네.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 씁쓸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발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뭐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거는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네. 보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그리고 여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협치에 대한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또는 결단 이런 게 좀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헌 얘기를 할 때 국회가 총리를 추천을 해서 이 총리가 여야 행정부와 국회의 어떤 협력 정치를 만들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게 이게 앞으로의 그 어떤 협력 정치의 방향이거든요. 저는 그런 방향이 어떤 제도 개혁 이전에 한번 정세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또 MB 정부 때도 민주당이 회전문 인사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인재풀이 좁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이라고 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야 관계. 그러려 그러면 정말 이번에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생각했으면 중립적 인사. 자유한국당도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좀 국무총을 발탁했다면 오히려 국회와 소통과 이번 청문회도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정세균 의장은 또 당의 의장 출신이고 그러면 그야말로 또 이 정통 정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대통령께서 좀 자기 편 꼭 이게 당의 출신 자기 편을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되겠다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너무 드러낸 인상하기가 좀 답답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장지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생긴 어떤 편향 같은 게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과 갈등 조정,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중립적이다, 합리적이다, 사람 좋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의견을 잘 듣고 소통하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정세균 총리가 아니 후보자가 지금까지 여러 이제 보여준 정치적 이력이 어떤 한 진영의 논리를 대변해서 서로 강대강으로 싸우는 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당신의 어떤 슬로건을 갖고 온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저는 좀 기대할 만하다. 적임자다. 저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세균 의장이라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삼권 분립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통합. 거기에 적당한 인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국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국회 정문안을 들어와서 일부는 본청 진입까지도 시도하면서 청경들과 충돌이 있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일부 지지자분들이 국회 안까지는 들어왔어요. 그 영상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회 정문 앞인데, 정문 앞에 밀고 들어갔죠, 지지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본청 앞까지 올라온 겁니다. 앞에 잔디밭을 지나서 계단 위에까지. 이제 저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국회 본회의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집회 중간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 욕설도 많이 했고요. 특히 저 앞에가 공교롭게 정의당 그 농성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부 시위자들이 저렇게 격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정의당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꼴. 때리지 말라고요. 때리지 마세요. 오늘 국회 상황 볼까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문에서 청경들이 지지자분들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좌파 의회 막아내자. 날치기 좌파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 수호하자.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그 대업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자, 얘기해 듣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저 안에는 국회 안에는 국민들 아시겠지만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는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차 안 갖고 들어가면 이제 본청 저 앞에서 국회 경내에서 집회해도 되는 거예요? 집회라기보다는 당원 행사는 가능합니다. 당원 행사? 늘 해왔습니다. 저희는 어저께 규탄 대회를 집회처럼 보이는데. 집회죠. 일종의 집회죠.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아니 2016년 12월 달에 네. 초에 민주당도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들을 했습니다. 저기서 지지자분들하고. 예. 네. 당원 집회를 했어요. 법적으로는 네.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뭐 대통령 공간, 그다음에 주한 외국 대사 공간 네. 100m 안에서는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당원 행사니까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어차피 민주당도 당원분들이 했다고요. 오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데 네. 사실은 법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너무 좀 지나친 모습이 많아요. 오늘이야 이제 좀 안정된 모습이고 밖에서 검문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네. 근데 저는 좀 과격시를 하신 저분들 네. 국민들을 제가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국회가 대의정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이제 화난 국민들이 억제를 못하고 저렇게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을 비판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자유한국당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안을 512조 관련된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은 어떤 걸 삭감하고 어떤 거를 증액했다는 건 모르고 포기에 참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선거법은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집권을 3번째 하는 그런 참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고 정의당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념적 정책성이 뚜렷한 정당이고 저는 그래서 정의당을 저의 이념과 틀리지만 저는 좀 존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 논의라는 과정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그렇게 충돌했던 패스트트랙 안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논의를 하면서 75석에 60석에 50석에 개벌 시운이 많이 또 이중등록제 또 뭐 석패율제 이래가지고 선거 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지 네. 않았습니까? 오늘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미디 선거법이다. 이런 것들을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민주당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225대 75 패스트트랙 그렇게 충돌이 만들면서까지 태운 그 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당이요 정말 발언권이 없다고 봐요.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1년 내내 선거법 협상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계속 침대 축구만 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협상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것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좋은 안, 개혁제안 내세요. 내놓고 협상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장제원 의원님 저분들의 시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탓할 수 없게 얘기했는데요. 국회가 대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이거 옛날에 80년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정권의 탱크를 국회 앞에 몰고 오면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이 이 타협의 전당이 이 타협의 본산이 저렇게 물리력에 의해서 침탈당한 거는 그 80년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장제원 의원이 적어도 그분들 목소리를 네. 존중하려면 그분들 목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국회가 대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야지 저 국회의사당을 진입하고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폭력으로 압박하고 욕설하고 이런 행태를 어쩔 수 없다? 저는 이거는 아무리 그래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라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기서 어저께 조금 큰 목소리로 시위를 하신 분들을 쿠데타와 비교를 한다? 저게 쿠데타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 국회의사당이 저분들은요. 침탈당한 저분들은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두 잠깐 조금만 번째예요.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분들은 단 한 번도 시위를 해본 적이나 정말 연자 농성을 해본 분이나 그런 좀 투박하죠. 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분노를 해서 저렇게 목소리 내는 거 그렇게까지 쿠데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민주당이 떳떳합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갖다가 512조를 어떤 걸 삭감하고 어떤 거를 증액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투표를 네. 해야 됩니까? 다음 주제로 선거법은요. 넘어갈게요. 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자 예를 들어서 토론에 참여 안 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지금 누더기로 만드는 이 선거법보다 훨씬 더 대표성과 비례성을 만들 네. 수 있는 저는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거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선거법을 대하는 각 당의 자세를 저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놨는데 잠깐 볼까요? 네. 자, 민주당 이거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다 보니까 당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자유한국당 우리는 일단 투쟁. 또 바른미래당은 중재 역할 전혀 못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어 보이고요.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상정한다니까 그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고요. 네. 민평당은 석패율 이렇게 중진 의원분들 혹시라도 지역에서 떨어지면 비례로 다시 당선되는 여기에 관심 많고, 네. 대한신당은 혹시라도 지역구 의석수, 특히 호남 지역 의석수 줄까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실 차례예요. 네. 장 의원님이 먼저 지금 거의 누더기 선거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마지막 쟁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른바 민심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배분되는 선거법을 만들자고 시작한 건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역구 선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는 어차피 사표가 많이 생겨서 네. 득표율대로 의석 배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를 해서 비례대표를 가지고 득표율을 보정해주는 뭐 이런 선거법이 이제 필요한 건데, 네. 지금 225대 75라고 하는 이제 그 선거구를 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해져요. 네. 그게.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선거법이 그렇죠. 예. 225대 75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지역구를 줄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국당까지 다 합의가 되면 개별적으로 지역구 주는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반수를 간신히 만들어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개별적으로 지역구 주는 의원들의 반발 이런 것이 이제 노출되면, 그러니까 표출되면 선거법 가결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거를 못하게 된 겁니다. 네. 한국당이 합의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당이 합의가 안 되니까 어렵게 되면 네. 250석 범위 내에서 네. 비례대표제를 운영을 하자.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라도 우리 소수당이 조금 네. 더 배려될 수 있게 하자. 이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네.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 거를 이제 오늘 그러면 9시에 네. 모여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합의를 시도하겠죠. 네. 정의당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협상 안 되면 뭐 원안대로 상정할 수 있다는 말이 민주당이 나와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아주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어제. 이건 그냥 민주당 쪽에서 그냥 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당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대표가 최고위원 때 제안을 했던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네. 아마 기자들한테 그것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당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 의사 표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4+1 협상에서 최대한 새로운 수정안 합의를 해보자. 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오늘도 내내 그 협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까 CG에서 보셨듯이 각 정당이 저렇게 입장이 극명하게 틀린 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모든 정당이 입장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자유한국당도 지금의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이유가 저희의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솔직히 얘기해야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협상할 때 김종민 의원 225석 75석 그것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비례대표 숫자다. 네. 100석은 돼야 된다고 해놓고 75석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주판 들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50석으로 줄여요. 거기다 캡 씌워요. 저거는요. 이 비례대표에 대한 그 투표에 대한 사표가 네. 70% 80%가 날 수 있는 위헌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역구의 의석에 관련된 이 네. 사표가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 보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는 엄청난 사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은 의원 종수를 못을 박으면 위헌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오피스로 줄여놓고 캡 씌워서 이렇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얘기한다? 그건 자가당착이에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 아닙니까? 심상정 의원이 왜 그거를 상정하자 그러니까 협박이라 그럽니까? 민주당도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정당당하게 이거 상정해서 투표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예비자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고 원래 민주당이나 4+1의 개혁은 최소한 이맘때쯤은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후보자 등록을 받는 게 모양새가 좋잖아요. 이미 뭐 시간은 지나갔고 언제까지라도 선거법을 만들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언제까지가 이게 뭐 한없이 법적인 기다릴 수 없잖아요. 시한은 이미 이제 올해 3월 15일로 지나갔어요. 네, 원래는 1년 1개월 전에 해야 네, 되는 1년 거고. 1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제 네. 돼야 되는데 법적인 시한은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남은 가장 큰 쟁점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가 실무적으로 가능한 지점이 언제냐.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선거구 조정을 많이 해야 되면 오래 걸리는 거고 선거구 조정이 별로 안 되면 뭐 네. 오래 안 걸리는 건데 지금 네. 225대 75에서 지금보다 28개의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면 네. 최소한 2달 정도는 일이 걸립니다. 아주 복잡해지는 예, 거죠. 네. 2달 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선관위에서 얘기한 건 12월 26일이에요. 네. 12월 26일까지는 선거법을 확정을 해 주셔야 네. 저희 자막이 틀렸네요. 빼시죠. 아무래도 김정민 의원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까지는 선거법을 확정해야 게임의 돼요. 룰을 갖고 하라는 게 선관위 그래야 입장이고. 2월 26일까지 획정이 가능하다. 선거구 획정이. 네. 그리고 2월 26일부터 이제 제외 그 동포들 네. 선거인단 등록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이 선거구 관리상 이게 이제 일정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지금처럼 250석으로 간다. 253석에서 250석으로 가니까 3석 네. 줄어드는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 시간은 한 달 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여유는 있다고 네, 보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우리 민생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전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어야 될 문제인지 지금의 현행 선거제도가 정말 그렇게 독재적이고 아주 나쁜 요소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면 2월 26일까지 김종민 의원 말대로 꼭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결단하십시오. 깨끗하게 패스트트랙 얼마나 어렵게 태어났습니까? 그거 가지고 투표해서 부결되면 이대로 가고 또 그게 가결되면 그 선거제도로 선거 치르자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정정당당하고. 문제를 한국당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지난번에도 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협상이 이제 결렬된다. 최종적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들면 그 패스트트랙 원안이라도 우리가 가부를 묻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걸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을 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네. 당의 당론과 민주당 안에서 따르지 불리한 않고 분들. 네. 이탈할 수 있는 네. 그런 틈새를 좀 노리자는 건데 네. 그건 잔머리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되고 저는 네.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표결을 하려면 네. 기명 투표를 해서 자기가 어떤 투표를 했다는 걸 기록을 남기고 국민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래서- 원안도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원안도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만약에 네. 협상이 그러니까 결렬되면 네. 이거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최종 판단 들면 이 원안을 가지고 가결 노력을 해야죠. 네. 아니 지난 4월 달에 패스트 태울 때 당론으로 225대 75 확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에 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뭐 합의가 안 되니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좀 구질구질한 얘기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저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무기명 투표 요구하지 말자. 그렇죠. 그렇게 해야 깨끗하게 돼. 기명 투표로 해가지고 225대 75 네. 투표하자. 그 민주당도 출구를 그렇게 찾아야지 이렇게까지 네. 무더기로 선거법 만들어서 두 분이 그 부분은 통과시키겠다. 의견이 그건 저는 아니 근데 의견이 장재원 아닙니다. 의원이 네. 의원총회에서 얘기한 건 왜 반영이 안 되는 아니요. 거예요? 저희들이 좋은 아니, 의견이에요,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하여튼 그 부분은 두 분이 의견이 아마 같으니까. 225대 네. 75를 민주당이 표결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무기명 투표 요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네. 드릴게요. 이게 오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당이 225대 75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한 번도 우리 당 차원에서 225대 75라는 당론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해서 패트에 지정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250대 50이라고 하는 안은 소수당에서 특히 지역구가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일부 당에서 네. 제안을 한 거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거지 우리 당은 아직도 알겠습니다. 여전히 아니 근데 심상정 당론을 의원이 왜 협박이라 그래요? 아니요. 아니 심상정 의원이 협박이라 그랬어요. 아니 협박하지 누가 말라 무슨 그랬어요. 얘기를 하던 네. 민주당이 원안 태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협박하지 말라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 당론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우리 당 당론은 아직도 알겠습니다. 225대 75가 당론입니다. 그리고 자, 협상이 네. 안 되면 이걸 가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선택할 빠른 겁니다. 시간 내에 이걸로 네. 깨끗하게 표결하고 끝내자고요. 오늘 밤에 이제 저 원내대표분들이 부결시키자고 만난다고 하는 거 하니까 아니야. 부결하면 안 돼. 부결을 되면 우리는 부결을 가결을 노력할 거고 위해서 가결을 오히려 위해서 노력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결론 내자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집 2채 이상 있는 참모들은 한 채 팔자라고 권고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권고지만 이 비서실장이 이야기하는데 수석분들이 일반 비서관은
해당이 안 될걸요? 저는요, 네. 저 진작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거 최소한 정무직 공무원들,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네. 정무직 공무원은 다 저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 네.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저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일단은 공직자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자, 국회의원까지 해야 한다. 아니 네.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난 뒤에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이 청와대 이 일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청와대의 도덕성 문제거든요. 결국은 메신저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하성 전 실장도 그렇죠. 또 김의겸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 또 그래픽 좀 볼까요? 들어간다 네. 그럽니다. 민주당에 다시 지금 복당 신청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10억, 20억씩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20억은 너무. 그러니까 20억에서 20억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네.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네.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께서 국민과 대화할 때 부동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25억을 연속으로 상승하거든요. 네. 이거를 선거 전에 확실히 때려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실은 공급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공급에 대한 건 지지부진하고 규제만 가지고 가니까 반발이 있는 거고 과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네. 볼멘 소리 나오는 거죠. 재건축 규제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재개발이나? 방금 공급 이야기하셨어요. 부산 사상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무 아닌가 상관이 보죠. 없습니다. 아무 CG 상관이 그래픽 한번 더 봐주실래요? 네. 네. 그래픽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저 장하성 실장이 갖고 있는 저 아파트 있잖아요. 아주 비싼 아파트고 2년 동안 10억이나 올랐는데, 네. 저 아파트 홍준표 전 대표도 갖고 있어요. 똑같은 걸. 국회의원 김정민 의원이 국회의원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한 채 팔자. 참고로 저는 수도권에 집 한 채도 없습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도 상관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동산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도 포함해서 경제 정책은요. 정책이 세워지면 바로 효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대개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면 그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네.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노무현 때 종부세라고 욕을 많이 먹고 했는데 결국 그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가면서 집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정책 다룰 때는 여야가 당장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놓고 싸우지 말고 네.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좀 전망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네. 이런 네. 그 선거 제도나 마인드가 공수처 필요하다. 같은 거 일방적으로 밀어보지 마십시오. 부동산 문제라든지 물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는 종식해야 된다. 그러한 이 정권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 한 채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민주당 김정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